여러분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 그 사람이 감춰온 진실을 알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남긴 낡은 박스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장부 한 권이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다면, 게다가 손자의 혈액형이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맞지 않는다면.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르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남편의 죽음 이후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 윤정숙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최기환이 숨겨온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이야기죠. 햇빛이 비치는 오후, 윤정숙은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온 지 일주일째였어요. 남편 최기환이 세상을 떠난 후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카펫 위에 놓인 오래된 박스들. 30년 전부터 열어보지 않은 짐들이었어요. 윤정숙은 덤불에 가려진 집의 다락방에서 발견한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개의 상자를 연 후 마지막 상자에서 윤정숙은 검은색 가죽 장부를 발견했어요. 남편 최기환이 30년 전 운영하던 무역회사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윤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부도가 난 그 회사. 그들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죠. 윤정숙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 위로 남편의 꼼꼼한 필체가 선명했어요. 입출금 내역, 거래처 정보, 계약 날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를 넘기던 윤정숙의 손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희미한 볼펜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우경식품 대표 한진국. 윤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진국. 그 이름은 며느리 한유라의 아버지였어요. 지금은 대기업 우경홀딩스의 회장이 된 그 사람. 하필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목이 마른 듯 윤정숙은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최기환이 회사 부도 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윤정숙이 남편을 맞이했을 때 평생 단정했던 남편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어요.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거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든 최기환.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도연이랑 민재. 이제 어떡하지? 당시 도연이는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아들 도연이 결혼하고 낳은 아이가 민재인데 왜 그때 남편은 민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윤정숙은 이제야 그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장부와 한진국의 이름. 그리고 손자 민재. 다음 날 윤정숙은 장부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지만 날짜와 금액을 유심히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몇몇 숫자들이 지워졌다가 다시 쓰인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최정자에게 보여주지 말 것. 최정자. 남편의 누나였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했던 그 여자. 가족들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정숙은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옷장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남편 회사의 전 직원들 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비서였던 김영희의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노년의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희 씨. 저는 최기환의 아내 윤정숙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통화를 마친 윤정숙은 장부를 안전하게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내일 과거의 진실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통화한 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시간 후 윤정숙은 집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착각했지만 이내 분명한 발소리임을 깨달았어요. 누군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누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그것도 하필이면 장부를 발견하고 김영희에게 연락한 바로 오늘. 천천히 일어난 윤정숙은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전화기를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숙은 흠칫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서랍, 장부를 넣어둔 바로 그 서랍이었죠. 침입자가 뭔가를 찾아 서두르는 소리. 윤정숙은 용기를 내어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침입자는 장부를 손에 들고 있었죠. 거기서요. 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침입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현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윤정숙이 쫓아가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침입자는 귀중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장부가 있던 서랍만 열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절도 사건으로 보기엔 이상하네요. 특별히 찾던 물건이라도 있었나요? 경찰이 물었어요. 윤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별로 중요한 건 없었어요. 경찰은 평범한 빈집털이로 기록했지만 윤정숙은 분명히 알았어요. 누군가 장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아직도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윤정숙은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장부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김영희와 통화하기 전에 복사해두었죠. 원본을 잃었지만 내용은 그대로였어요. 윤정숙은 복사본을 들고 시내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사물함에 복사본을 보관한 후 윤정숙은 약속 시간에 맞춰 김영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연 김영희는 윤정숙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사모님이 여기에 웬일이세요? 김영희가 물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윤정숙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30년 전 회사가 부도났던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은 그날 우경식품의 한진국 사장님이 오셨었어요. 두 분이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셨죠. 대화 내용은 모르지만 나왔을 때 사장님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한진국 사장님은 뭔가를 들고 나갔고요. 윤정숙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실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최기환의 회계사였던 박정호였습니다. 요양원에 머물고 있던 박정호는 윤정숙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경식품이란 단어를 듣자 갑자기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모든 숫자가 조작됐어요. 나는 반대했지만 최 사장님이, 아니 한진국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한 박정호는 간호사를 부르며 흥분했어요. 윤정숙은 얼른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얻었으니까요. 사흘 동안 윤정숙은 남은 4명의 전 직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1명은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마지막 1명 최기환의 운전기사였던 이상철만이 남아있었죠. 마침내 찾아간 이상철의 집. 문을 연 이상철은 윤정숙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오셨군요. 30년이나 걸렸네요. 이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언젠가 진실을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은 그걸 두려워하셨죠. 이상철은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테이프 하나가 있었어요. 그날 밤 최 사장님과 한진국 사이의 대화예요. 사장님 모르게 녹음한 겁니다. 회장님은 당신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자기 회사로 흡수시켰어요. 장부를 조작해서요. 윤정숙은 테이프를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를 훔쳐간 거였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숙은 자신을 따라오는 검은 차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했죠. 그날 밤 윤정숙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진국, 이건 사기야. 내 회사를 망하게 하고 내 기술을 빼앗아갔잖아. 이어지는 한진국의 차가운 목소리.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최기환. 넌 내게 졌을 뿐이야. 하지만 그 다음 대화가 윤정숙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한진국이 말했어요.
그 아이만큼은 건드리지 마. 약속했잖아. 윤정숙은 테이프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이 모든 일이 손자 민재와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민재는 30년 전 사건이 일어난 훨씬 후에 태어났으니까요.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 최도연이었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민재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윤정숙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들 도연과 며느리 한유라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17살 손자 민재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확히 무슨 문제인가요? 도연이 물었어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혈액 검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수 의사가 말했어요. 윤정숙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며 손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민재는 늘 건강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며느리 한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꼬고 있었어요. 도연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죠. 윤정숙은 문득 이 가족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각자 다른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윤정숙은 병원 복도를 산책했어요. 그때 우연히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가다가 민재의 차트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정숙은 충동적으로 차트를 들여다보았어요. 혈액형 란에 적힌 글자가 윤정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AB형.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어요. 도연은 O형이고 유라는 O형이었습니다. 부모가 O형과 O형이라면 자녀는 O형이나 O형만 가능했어요. AB형은 절대 나올 수 없었죠. 윤정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병실로 돌아온 윤정숙은 아들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민재야, 괜찮니? 윤정숙이 손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민재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윤정숙은 민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민재는 도연이나 유라를 닮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 최기환을 닮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윤정숙의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흔들어 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 불일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윤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민재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소에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샘플 간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직계조손 관계보다는 더 가까운 관계로 추정됩니다. 윤정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민재가 도연의 아들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아들인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한 윤정숙은 직접 유전자 검사소를 찾아갔어요. 검사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죠.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윤정숙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출하신 두 샘플은 친족 관계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손자 사이보다 더 가까워요. 이론적으로는 형제자매나 부모자식 관계에 가깝습니다. 윤정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검체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더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윤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숙은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테이프에서 말한 그 아이 혈액형 불일치,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윤정숙은 민재의 병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 며느리 한유라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재가 아프다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윤정숙은 벽 뒤로 숨어 계속 들었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절대 그 일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유라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전화를 끄는 유라는 눈물을 훔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민재는 도연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은 한유라의 아버지 한진국과도 연관이 있었죠. 윤정숙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지켜야 해. 이유는 몰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윤정숙은 남편의 옷장을 다시 뒤졌습니다. 어딘가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낡은 양복 안감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죠.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윤정숙의 마지막 의문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바꿨다. 용서해달라. 윤정숙은 남편의 메모를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바꿨다라는 문장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민재가 정말 도연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구의 아들인 걸까? 새벽녘 윤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짐들을 더 살펴봐야 했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도연이가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찾아냈어요. 상자 안에는 도연이의 유치원 시절 앨범, 초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 몇 권이 있었어요. 윤정숙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도연이가 5살 때쯤 그린 그림들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을 그린 평범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이상한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그림에는 2명의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웃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눈을 가리고 있었죠. 윤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표현이었을까? 스케치북을 끝까지 살펴본 후 윤정숙은 다른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의료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10살 때 다녔던 정신과 상담 기록이었죠. 윤정숙은 그 기록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어요. 상담 기록을 읽기 시작한 윤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는 반복되는 악몽을 호소합니다. 어두운 방, 남자들의 싸움, 무서운 소리. 환자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강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상담사 이정미의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의 그림에는 항상 2명의 아버지 형상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보호자로 다른 한 명은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아동기 트라우마의 가능성이 있으며 억압된 기억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정숙은 기록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도연이는 무언가를 목격했던 걸까요? 남편 최기환과 한진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윤정숙은 이정미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이정미는 아직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윤정숙 씨. 이정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제 아들 도연이 기억나시나요? 30년 전에 상담받았던. 이정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인상적인 케이스였어요. 어떻게 지내나요? 그게 도연이가 그렸던 그림들과 상담 기록을 다시 봤어요. 2명의 아버지에 관한 그림들.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미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연이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억압했죠. 우리는 상담을 통해 조금씩 접근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상담이 중단됐습니다. 제 남편이 그만두자고 했어요. 도연이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이정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 개인 기록이에요. 도연이가 마지막 세션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는 어두운 방 안에 3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른 2 남자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작은 아이가 숨어 있었죠. 도연이는 이 그림을 그린 후 심하게 떨었어요. 그러고는 아빠가 죽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최기환 씨는 살아계셨잖아요. 윤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연이가 본 것은 살인 장면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숙은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엄마 좀 만나자.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정숙을 만났습니다. 45살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재는 퇴원했어요. 괜찮아졌어요. 윤정숙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5살 때 기억나니? 아버지와 한진국 회장이 싸우는 걸 본 적 있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네가 그린 그림들을 봤어. 2명의 아버지가 나오는. 그리고 정신과 상담 기록도.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도연아, 엄마는 진실을 알아야 해. 민재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도연은 멈칫했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혈액형이 맞지 않아. 유전자 검사도 했어. 민재는 내 아들이 아니야. 도연은 책상을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창가에 비친 도연의 모습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윤정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어요. 도연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오래 참았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렴풋한 기억만 남아있죠. 어두운 방, 아버지와 다른 남자의 싸움, 그리고 누군가가 쓰러지는 모습.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라가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절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키워야 한다. 그게 전부였죠. 윤정숙은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내가 받아들인 거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울면서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윤정숙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기화는 죽기 전에 도연에게 민재가 그의 친자가 아님을 암시했고 도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유라는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요? 유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전부터요. 유라의 아버지가 한진국 회장이 정해준 결혼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도. 다음 날 윤정숙은 한유라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한 유라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유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윤정숙은 테이블 위에 장부 복사본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있니? 유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남편이 남긴 물건들 사이에서. 이 장부에는 30년 전 내 아버지와 내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민재가 도연이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도 찾았단다.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흐느끼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윤정숙은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해줘. 진실을 알아야 해. 유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집 오기 전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결혼은 이미 정해졌고 저는 거부할 수 없었죠. 그런데 결혼 전날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 최도연과 결혼해야 하는지. 유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은 잊어라. 내가 살려면 그 말만 했어요. 엄마, 저 이 결혼이 무서웠어요. 윤정숙은 유라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너는 죄가 아니었겠구나. 유라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병원을 정해줬어요. 모든 검사도 그쪽 병원에서만 받아야 했죠.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재가 태어난 후 아버지는 절대 검사나 헌혈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민재는 누구의 아이니? 유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절대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윤정숙은 처음으로 유라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이 커다란 비밀의 피해자였던 거죠. 민재를 낳고 키우면서.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정이 들었죠. 지금은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순수해요.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무고한 아이였죠. 유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민재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숫자와 회계에 대한 놀라운 감각이 마치 타고난 것 같아요. 윤정숙은 문득 최정자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누나였던 그녀는 뛰어난 회계사였어요.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정확한 눈을 가졌죠. 어머니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유라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윤정숙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윤정숙은 유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해결해보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유라는 처음으로 윤정숙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윤정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정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숙님. 대한생명보험의 박민호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최정자님의 보험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윤정숙은 놀랐습니다. 최정자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왜 지금? 무슨 일이신지요? 윤정숙이 물었어요. 박민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정자님의 생명보험이 30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이 만기가 되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수익자가 누구인가요? 윤정숙이 궁금해했어요. 네, 그게. 박민호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최도연 님이십니다. 윤정숙은 눈을 깜빡였어요. 제 아들이요? 왜 하필? 박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보통은 형제나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데 당시 어린 조카를 지정하신 건 꽤 이례적이었거든요. 윤정숙은 박민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오래된 녹취록을 발견했어요. 최정자님이 보험 계약 당시 녹음한 내용인데 혹시 들어보실래요? 박민호는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30년 전 최정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보험금은 조카 최도연에게 남깁니다. 하지만 그에게 직접 전달하지 마세요. 그가 25살이 되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해주세요. 증거는 아이에게 맡겼어요. 윤정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최정자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이는 누구였을까? 도연이가 25살이 되었을 때 이 메시지를 받았나요? 윤정숙이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담당자가 실수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회사 내부 기록 누락으로 최근에야 발견됐거든요. 윤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정자는 자살하기 전에 이 보험을 들었어요.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었고 그 증거를 아이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도연 말고 다른 아이가 없었는데 불현듯 윤정숙은 깨달았어요. 최정자가 말한 아이는 도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민재를 암시했을지도 모르죠. 박씨, 혹시 최정자가 남긴 다른 물건이나 메시지는 없나요? 박민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 찾았습니다. 최정자님이 남긴 편지예요. 수익자인 최도연님께 전달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드려도 될까요? 윤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편지는 도연에게 주어야 했지만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제가 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민호가 떠난 후 윤정숙은 편지를 들고 고민했어요. 열어볼까? 아니면 그대로 도연에게 전할까? 윤리적으로는 후자가 맞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윤정숙은 편지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글과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지 않겠지. 내 아버지와 한진국이 한 일. 그들의 죄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 그 증거는 아이에게 있어. 이 열쇠는 강남 제일은행 대여금고 번호 1724를 여는 열쇠야. 그곳에 모든 것이 있어. 마이너스 이모가. 윤정숙은 즉시 강남 제일은행으로 향했어요. 금고를 열자 오래된 회계장부 하나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DNA 샘플이라고 적힌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한진국의 회사 우경식품이 최기환의 회사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인수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최정자는 뛰어난 회계사였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메모가 있었어요. 한진국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최기환은 그 증인이었다. 아이의 DNA가 증거다. 윤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 왜 DNA가 증거인 거지? 은행에서 나온 윤정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문득 최정자가 말한 아이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민재. 그 아이가 바로 최정자가 말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윤정숙은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습니다. 최정자가 남긴 DNA 샘플과 민재의 DNA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두 샘플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확률로 혈연관계로 추정됩니다. 윤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가 최정자와 혈연관계라니? 대체 어떻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유라였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왔어요. 민재를 데려가려고 해요. 윤정숙은 택시를 타고 도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 안에서 언성 높은 대화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진국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 윤정숙 씨. 한진국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윤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한유라와 도연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민재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윤정숙이 물었어요. 한진국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가족 문제예요. 외부인이 관여할 일은 아니죠. 외부인이라고요? 저는 이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윤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진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혈연적으로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윤정숙은 민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어요. 민재는 우리 가족이에요. 혈연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는요. 한진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내 혈육이니까. 윤정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한진국의 혈육?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진국은 한유라를 바라보았어요. 딸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알고 있으니까. 모두의 시선이 유라에게 집중됐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제발. 지금 이러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 최기환도 죽었고 최정자의 증거도 내가 찾았어.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한진국이 말했습니다. 윤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전 이미 알고 있어요. 최정자가 남긴 증거를 봤으니까요. 한진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보았죠? 회계장부, DNA 샘플, 그리고 메모요. 한진국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최기환은 그 증인이었다라고 적힌. 한진국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0년이나 지난 일을. 윤정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방금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맡겼죠. 한진국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 뭘 하려는 거죠? 진실을 밝히려고요. 오래전 당신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한 짓들. 한진국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때 민재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장부에 있는 숫자들, 조작된 기록들. 한진국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장부를 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기를 친 방식, 회사를 빼앗은 방법. 모두 숫자로 증명돼요. 한진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자신의 피를 발견한 듯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윤정숙은 변호사 주연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내밀었어요. 이걸로 한진국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연석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회계 사기는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우선 유산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산이요? 최기환 씨의 재산과 최정자 씨의 보험금이요. 민재는 법적으로 최도연 씨의 아들이지만 실제 혈연 관계가 밝혀지면 상속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윤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산 포기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리고 장부로 민사소송을 걸 겁니다. 한진국을 상대로요? 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려고 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두가 알아야 해요. 주연석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진국은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당신 가족에게도 큰 타격이 될 텐데. 윤정숙은 조용히 답했어요. 나는 가족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며칠 후 윤정숙은 한진국을 직접 고소했습니다. 언론은 폭발했고 우경홀딩스는 거래 정지가 되었어요. 한진국은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왜 굳이 이 시점에? 윤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거짓 속에 살았어. 이제는 진실과 함께 살아야 할 때야.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한진국은 구속되었습니다. 윤정숙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최정자가 남긴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30년 전 한진국이 사업 파트너를 살해한 사건, 최기환이 그 현장을 목격한 일, 그리고 회사를 빼앗기 위해 벌인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윤정숙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는 정확히 누구의 아이였을까? 한진국의 핏줄이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였을까요? 윤정숙은 은행 사물함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봉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남편 최기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수가 내가 떠나고 나면 이 편지를 읽게 되겠지. 30년 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 그의 민재는 우리가 젊었을 때 버렸던 아이일지도 몰라. 윤정숙은 숨을 들이켰어요. 버렸던 아이라니? 기억하니? 우리가 23 때 너는 임신했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지. 내 부모님의 압력으로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잖아. 그 일이 늘 나를 괴롭혔어.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픔스러운 기억,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낸 그날. 그러다 30년 전 한진국과의 일이 있었어. 그가 우리 회사를 빼앗으려 했고 나는 그의 범죄를 목격했지. 그는 나를 협박했어. 하지만 동시에 거래를 제안했어. 내 입을 다물고 회사를 넘기면 그가 가진 것을 주겠다고. 그것이 바로 민재였어. 한진국의 아들이 낳은 아이, 즉 한진국의 친손자였지. 그 아이의 어머니는 죽었고 한진국은 그 아이를 자신의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 나는 감당 못하고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 도연이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지우기 위해 난 그 애를 데려와 도연의 아들로 만들었어. 윤정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재는 한진국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들이 포기했던 그 아이의 자손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인지 용서인지 나도 몰라. 하지만 너라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 미안해, 정수가. 용서해줘. 유서를 다 읽은 윤정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진국이 왜 민재를 원했는지. 윤정숙은 민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민재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윤정숙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내게 말해줄 게 있어. 윤정숙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진국의 범죄, 최기환의 선택, 그리고 민재의 출생에 관한 진실까지. 민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누구인가요? 민재가 마침내 물었어요. 윤정숙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누구의 아들이 아니야. 그냥 나한테 남은 진짜 가족이야.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저는 계속 이 가족의 일원이고 싶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수년 후 민재는 회계감사관이 되어 정부 강당에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오늘 누군가의 장부가 되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부는 증오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있어야 합니다. 객석에는 백발이 된 윤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어둡게 닫히며 윤정숙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가족이 부서져도 진실만은 남는다.